때때로는 내가 굉장히 불행해지고 내가 굉장히 고난에 빠지지 않았으면은 이 친구와 나는 진정한 우정을 이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고초와 곤란을 겪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친구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좋은 친구의 기준을 내가 충족하게 되면은 내가 진정한 좋은 친구일지언정 아마 내 주위에 내 친구 10명이 다 나한테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진 않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은 나의 서로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룻밤 신나게 놀면 진정한 친구여야 하면 되는 건데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내가 굉장히 고통에 빠지고 끔찍해졌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형태의 끔찍한 고통에 빠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10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는 돈이 없는 친구들은 내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포기하겠지요. 그러나 돈이 좀 있는 친구들인데 나한테 기꺼이 돈을 빌려줄 정도가 아니면 진정한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어떤 친구랑 맨날 새벽에 밤을 새워서 술을 마시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의 욕을 먹으면서 우리들은 그 욕을 극복하는 진정한 친구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간경화에 걸려서 술을 못 먹게 됐어요. 그러면 우정이 이어질 것 같지요? 다 깨져요. 그러면 그때는 진정한 친구가 안 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놓였는데 거기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는 내가 어떤 위기에 빠지냐에 따라서 진정한 친구가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나의 불행을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굉장히 불행해지고 내가 굉장히 고난에 빠지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이 친구와 나는 진정한 우정을 이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굉장히 내가 고초와 곤란을 겪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친구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내가 63살에 63살에 죽었으면은 진정한 친구로 끝날 수 있었는데 내가 한 5년 더 살아서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싸우게 끝날 수도 있는 거지요. 그 친구하고는 63살까지 진정한 친구였던 거예요. 일단은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라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많이 줄어서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통 친구라고 하는 게 겹겹이 쌓여나가기 위해선 증거 집단이 있게 돼요. 첫 번째 초등학교 친구들 계속 이사 가고 나이 많아지고 서로 딴 동네 살게 되면은 서로서로 별로 안 만나게 되지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서로서로 동네 바뀌고 사는 곳이 달라지게 되고 하는 일도 달라지게 되고 누구는 유학 가고 누구는 이민 가고 그러면은 잘 안 만나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직장에서 동료인데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었던 분들도 직장 옮기게 되면은 대부분은 안 만나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여서 굉장히 진정한 친구들이었지만 다들 열심히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엄마면은 우리 아이 엄마들과 아빠면은 우리 아이 아빠들과 어울리다가 보면은 나는 친구랑 만날 시간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준거 집단에 더 멀리 있게 되고 준거 집단이 자꾸 바뀌다가 보면은 우리는 자꾸 한 친구랑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삶이 바뀌게 되면은 친구도 일종의 바뀌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좋은 얘기더라도 뭐 똑같이 어떤 연예인들이 넷이 있었는데 전부 다 가난하게 처음 시작했어요. 한 사람만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네 사람이 끝까지 친할 수도 있겠으나 그 잘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머지 세 사람이 부러워하는 얘기가 꼭 좋게만은 들리지 않겠지요. 그런 다음에 굉장히 잘 나가는 연예인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차도 몰고 오고 아무 생각 없이 명품도 걸치고 왔는데 나머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지가 않겠지요.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지만 맨날 사주다가 보면은 조금 왜 나만 사주나 생각도 들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살아가는 여건이 바뀌게 되면은 친구도 바뀌게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은 아무리 나는 이 친구가 좋더라도 배우자가 너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은 좀 안 만나게 되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친구가 자꾸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 뇌에는 전부 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 이름 얘기해라 그러면은 10명 뭐 15명까지는 막 얘기하지만요. 그다음부터는 생각해야 돼요. 한 30명 넘어가면은 했던 사람 얘기 또 하게 되지요.
근데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다른 좋은 사람이 생겨서 이 좋은 사람이 잊히는 게 아니라요. 살다가 보면 끔찍한 시기에 맨날 원수만 생각하다가 보면은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연락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굴곡 없는 삶을 갖다 살아갈수록 우리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쭉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굴곡 있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많은 친구들과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굴곡이 없을 수가 없고, 굴곡이 한번 있을 때마다 대부분 친구는 확 바뀌게 되지요. 친구는 많은데 불행하다. 뭐 공통점이라기보다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A랑 B가 있어요. A는 B를 50만큼 친하다고 생각해요. B는 A가 100만큼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B는 항상 A에 대해서 서운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자기는 모든 사람이랑 다 친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랑 다 100 정도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본인의 생각이었고요. 다른 모든 사람은 그분이랑 한 50 정도 친해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 내가 애정을 쏟는 것만치 나한테 애정을 쏟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굉장히 서운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HY 점수가 높다 그래요. 히스테리 점수가. 그러나 히스테리 점수가 높다 그래서 다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래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를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은 나름대로 복수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는 많지만 항상 나는 뒤통수 당해 그러면서 본인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유형은 또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나는 항상 말할 사람이 있고 살면서 당한 나의 많은 고통을 갖다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는요, 처음에 누구를 사귈 땐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한 3달 사귀면은 난 항상 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 사람도 그거 얘기를 듣다가 질리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 그러는 거지요. 항상 난 처음에 너무 잘해주는데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분도 있지요. 진짜 착해요. 진짜 겁도 많아요. 그런데 조금은 왠지 빨리빨리 눈치채지 못하고 조금은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을 갖다 이용할 테니까 그분은 친구는 많지만 불행하지요.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친구는 주변에 많지만 결국은 다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지요. 만약에 아버지가 물려줘서 돈이 한 1,000억은 되는데 굉장히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누가 얘기해주고 재밌는데 신나는데 데리고 가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결국 그분들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친구들은 다 원하는 바에 돈을 갖다 쥐고 나면은 다 이제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겠지요. 그럼 그분은 계속 불행해지겠지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됐다는 게 벌써 상황이 굉장히 엉망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집착한다는 거는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A라는 사람이 나랑 멀어지게 되면은 B나 C나 D를 갖다 도저히 사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A한테 집착하게 되겠지요. 그거는 B나 C나 D나 다른 사람을 사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졌다는 거니까 벌써 큰일이지요.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못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좀 도와주다가 다들 달아나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달아난대요. 그럼 앞으로 다 내 손으로 해야 되지요. 도저히 못할 것 같지요. 벌써 내가 상대방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게 벌써 문제가 되는 거지요. 남녀 사이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한 몇 번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너 번 만난 거예요. 난 평생 저렇게 괜찮은 사람을 다시 내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저 사람이 아니면은 저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을 못 만나니까 엄청 쫓아다니겠지요. 비슷하게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알고 있어. 나는 진짜 별거 아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 라는 게 내가 살아가고 자존감의 유일한 원천이면은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큰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집착하게 됐는데, 어? 집착 당하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좋아해서 가만히 있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누구한테 집착하게 됐는데
집착당하는 사람이 아무 보상도 없이 계속 속박당하는 것 같아서 싫어해서 떠나게 되면은 그때는 당연히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은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방법을 통해서 있게 하거나 떠나버리면은 또 집착할 다른 사람을 구하게 되거나 하면서 삶은 점점 쉽지 않게 되겠지요. 일단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우리는 유치원, 어린이집 때부터 애들이랑 막 노는 거 싫어하고요. 굉장히 친한 단짝이랑만 놀든가 선생님이랑 그림 그리면서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도 뭐 4명씩 까르르 까르르 몰려다니지 않고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학교처럼 싫은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는 그냥 수시 원서 내려고 다니는 거지 시끄러운 학교에서 애들끼리 뛰어다니고 도대체 내가 선택하지도 않는 아이들이랑 한 공간에 있어야 되고 시끄럽고 그러면서 혼자 다니면은 "너 왜 혼자 있니?" 선생님이 와서 얘기 걸고 생각만 해도 학교가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커다란 기쁨이에요. 그러나 친구가 없으면은 마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친구가 없으면 마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 있다가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친구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친구 없어도 혼자 있으면 이것저것 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닷새 일하잖아요. 이틀은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혼자 있어야지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도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리고 모든 일이든지 거기다가 게다가 알아서 혼자서 뚝딱뚝딱 잘하잖아요. 남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탁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재밌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서 뚝딱뚝딱 잘하면 잘 되지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안 만나요. 근데 조기 축구에만 나가요. 축구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건 싫은데 축구는 혼자서 못 하잖아요. 내가 피파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람은 안 만나지만 축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기 축구에 가서 사람을 만나지요. 본인부터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면 돼요. 만약에 내 진정한 좋은 친구는 나한테 이거를 해주는 거야, 저거를 해주는 거야 하게 되면은요, 그 친구의 입장에선 뭐예요? 나는 진정 호구인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좋은 친구를 얻고 싶으면요, 본인부터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면은 돼요. 그런데 그런데 뭐가 하냐는 항상 나에게는 진정한 좋은 친구가 없어. 나에게는 진정한 좋은 친구가 없어 하면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진정한 좋은 친구가 나타나서 자기를 갖다 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분의 친구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분이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좋은 친구의 기준을 내가 충족하게 되면은 내가 진정한 좋은 친구일지언정 아마 내 주위에 내 친구 10명이 다 나한테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진 않겠지요. 그러나 그중에 한두 명은 나의 서로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친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가 이제 잘 넓혀지지가 않는 거. 나 이 사람들과 연락하는데 연락이 금방 두절되고 이런 사람들은 좀 특징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거 친구라는 개념이 되게 재밌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번 이런 것들이 떠오른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할까요? 왜 내 인생에는 친구가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친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친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친구가 없으면 인생이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꼭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친구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물론 전 맞는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친구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와 나는 뭐 깊은 얘기들이 막
퍼지는 경우도 있고 뭐 말실수로 친구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은 좀 인생에 여러 가지 상처들도 생기고 좀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오랫동안 이제 지내다 보면은 서로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저 친구와 나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너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이가 있고 결혼도 했지만 그 친구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서로 질투하고 뭐 관계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뭐 그 친구들 돌보느라고 내 시간을 너무 빼앗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친구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친구는 없어도 되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 의미 있는 관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친구가 꼭 의미 있는 관계, 내 인생에서 꼭 좋은 관계로 무조건 남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친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강조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 있는 관계, 좋은 관계에 있어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구가 있어도 생산적이지 못하는 관계고 오히려 나를 피곤하게 만들면은 그런 경우는 오히려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 좋은 관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게 저는 깊은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가깝지 않아도 서로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조언도 하고 같이 있으면 생산적인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그럼 우리에게는 대안적인 다양한 관계들이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요즘에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커뮤니티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적이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에게는 친구는 꼭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의미 있고 좋은 관계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는 것도 좀 개념을 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사실 우리가 같은 꼭 동창이라고 꼭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이 친구랑 10년, 20년 됐다고 해서 꼭 인생에 계속 평생 또랑 같이 갈 이유는 꼭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관계가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의미 있는 관계, 좋은 관계만을 추구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사람들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말을 드릴 수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편이긴 하지만 우선은 자발적인 경우냐 비자발적인 경우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즉 내가 원해서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사람들은 저는 간단해요. 우선 인간관계에 시간을 굳이 많이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는 거는 저는 우리에게 막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인생을 산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제 인간관계에 이제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특히 뭐 주변의 인간관계를 막 무한하게 이렇게 넓히기보다는 자기 그 좁은 범위에 있는 관계, 즉 뭐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이제 자식 정도의 그런 인간관계에만 시간을 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좁아지겠죠.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친구들이랑도 멀어지고 사회생활을 해서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못 만나니까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경우기는 해요. 자발적으로 좀 인간관계 많이 좁아지고 있는 편인데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더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제 입장에서 간단해요. 이게 더 저한테는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죽기 전까지 아이들과 1시간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아내랑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해요. 제 시간을 제 가족과 더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더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사에서도 회식 같은 것도 잘 안 가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 이제 정말 이제 친구랑도 더 가끔은 정말 특별한 경조사 아니면 많이 안 가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가족과 보내는 게 저한테 더 행복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시간을 그쪽에다가 투자하니까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제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간관계 좁아지는 거고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제 뭐 가족 대신에 다른 인생의 과제들에게 이제 시간을 투자하면은 또 인간관계가 좁아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음악 작업을 한다든지 그거에 제가 목숨을 걸고 싶어요. 인생에 모든 걸 걸고 내가 대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아니면 어떤 특정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 내가 이 사업에 올인해서 무언가를 잘 해보고 싶어.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면은 인간관계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좁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케이스, 비자발적인 케이스. 나는 정말 인간관계를 원하는데 인간관계가 이제 잘 넓혀지지가 않는 거. 나 이 사람들과 연락하는데 연락이 금방 두절되고 이런 사람들은 좀 특징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관계를 넓히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왜냐면은 이제 만났는데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자랑, 자식 자랑,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했다니 막 이런 자랑으로 이제 점철된 시간들 하면은 나도 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만나는 건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들어주면 좋아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으면 사실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는 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수록 이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인간관계, 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인간관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랑하고 아니면은 뭐 조언이라고 해서 너는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사람들과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좁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게 그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이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이제 말에 대한 것들에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드라마화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닫힌 방에 이제 등장하는 말인데, 타인이 지옥이 되는 이제 순간들이 있어서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항상 타인은 지옥은 아니고 그런 지옥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에 우리는 타인은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꾸로 뭐 지옥이라는 표현은 좀 거칠 수도 있지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옥의 조건은 인간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는 이제 환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제한된다라는 거는 내가 삶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남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에 확 들어간 순간 나 그냥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뭔가 뭐 방어할 생각도 안 하고 이건 타인의 평가야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덜컥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니까 나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게 타인의 평가에 딱 의존하게 되는 그런 문구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별로인 사람이라고 딱 평가하는 거. 그게 딱 의존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내 삶의 주체가 타인의 평가에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를 이렇게 내가 붙잡고 인생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 운전대를 이제 내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이제 완전 그 사람의 이제 명령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내 인생이 남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거, 노예 같은 거 이런 단어들이랑도 좀 거칠지만 연결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타인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또 이제 좀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해요. 우린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 인생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각각의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걸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왜냐면 인간은 다 뭐 개별적이고 독립된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각자의 관점, 그 각자 살아온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해요. 그 평가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수십 명을 만나면은 수십 개의 평가 기준을 내가 다 뭔가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삶이 정말 피곤해지고 이제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10명 정도 되는 등산 커뮤니티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기서 내가 아침마다 거길 가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 때 내가 타인의 평가에 너무 의존하면은 등산 커뮤니티는 10명의 사람들이 내가 입는 옷을 가지고 하는 평가의 기준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봐봐요. 한번 내가 너무 비싼 옷을 입으면은 분명히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뭐 에르메스 그런 옷을 비싼 옷을 입고 가요. 그러면은 옷 너무 좋다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하겠죠. 옷 정말 비싼 옷 입어 너무 옷 이쁘다 이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제가 저런 옷을 입어? 하면서 약간의 이제 질투 어린 시선들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눈치 보여서 너무 비싼 옷 입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무 이제 저렴한 옷을 입어요. 뭐
한번 막 엄청 이제 중고나라에 있는 뭐 그런 옷을 그냥 입었다고 해요. 그냥 그게 그냥 자기는 그냥 마음에 드니까 입었는데 그러면 또 은근히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거기다가 또 내가 장단을 맞춰야 되니까 너무 또 저렴한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는 그 옷을 못 입게 돼요. 이게 다 이제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나는 명품 입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못 입게 되고 나는 저렴한 거 난 굳이 옷에다가 돈 투자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들 때문에 그보다 더 비싼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내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비싼 옷도 못 입고 좁은 것도 못 입고 그리고 중간에 무언가를 찾는데 그걸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브랜드도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입는 옷이 되게 제한되는 거예요. 이게 꼭 좀 극단적인 예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고를 수 있는 건 하나거든요. 무난한 브랜드, 무난한 인생, 무난한 선택, 남에게 욕먹지 않는 선택들로 내가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가자가 늘어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던질 거잖아요. 나는 거기다가 의존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무난한 인생, 무난한 선택만 하게 되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인생에서 홀로서기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키워드 2가지인데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나로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곧 이제 홀로서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에 이제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나의 최종 평가자가 돼가지고 스스로 굳게 일어서면서 홀로서기가 돼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잘하려면은 좀 이걸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최근 한 몇 년 동안 좀 보니까 철학자들이 특히 홀로서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창조적인 결과물들을 내놨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이제 하고 싶다면은 전 철학자들의 생각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득 담은 게 바로 홀로서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의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인생의 독립,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면은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근본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홀로서기 철학이라는 책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누군가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도 결국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은 관계의 조건은 서로가 독립적이어야 좋은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립이라는 단어를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철학을 기반으로 약 10년 동안 글을 쓰고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은 양작가의 철학서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 양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혼자서 잘 산다는 건 홀로서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인생에서 독립적이고 구체적이고 자기 혼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책임지는 사람을 저는 이제 홀로서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의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기 때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부모님한테만 의지해야만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뭐 밥도 혼자 못 먹고 혼자 걸어 다니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의존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저희가 독립하기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해결하기 시작한 것들이 늘어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면서 혼자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 것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더 이상 무언가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되고 홀로 설 수 있게 되는 순간 사실 우리는 그렇게 남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서기가 됐다. 곧 이건 어른이 됐다는 의미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의존할 누군가를 찾지 않고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혼자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살지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의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니까 꼭 남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필요했던 것 같이 말이죠. 홀로 산다는 건 그래서 저희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꿋꿋하게 인생을 주도적이고 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홀로서기를 잘 하고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두 번째 이제 특징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디테일하게 잘 아는
사람이 혼자서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흔히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잘 살고 혼자서 잘 산다는 거는 그냥 내가 잘 산다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남이 아닌 내가 잘 산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어떻게 서비스에 비유하면은 나라는 고객을 스스로가 어떻게 잘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가 그런 싸움이 바로 혼자서 잘 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객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고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면은 우리가 그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추억을 갖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알면은 당연히 그거에 맞는 핀포인트 맞춤 서비스를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더 인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해줘요. 그 고객을 말이죠. 근데 그게 저희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기분을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잘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혼자 있을 때 특히 더 빛날 것 같거든요. 남이 없으면 오히려 나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분을 좋게 하는 음악들 리스트들을 쫙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나한테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거에 대한 콘서트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뭐 유튜브 음악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들려주면은 바로 우리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말이죠. 그리고 이게 꼭 뭔가 긍정적인 부분들만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건 부정적인 방향을 좀 없애주는 방향으로도 이게 작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방어 기제가 좀 올라오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예민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알고 있다면 뭐 자연스럽게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누군가 나를 뭐 칭찬하거나 아니면은 칭찬하면 일반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누군가 비난하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 막 누군가가 뭐 비난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좀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발표나 이런 거를 할 때 지금 인터뷰하는 것도 지금 엄청 떨리고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직장 생활 할 때. 그때 누군가가 날선 비판이라도 하면은 집에 혼자 들어와서 엄청 스스로를 많이 자책해요. 힘들어하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주변 사람들 만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나 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못하지? 내가 발표 같은 거 할 때 왜 이렇게 사지 막 떨듯이 떨고 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는 쓸모 없을까봐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봐 그런 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불안감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제가 뭐 상담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나 책 읽고 하는 거에서 많이 깨달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처할지에 대한 이해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의 뭐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못해도 괜찮아. 이거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뭐 그쵸? 사실 여기 철학 토크 나온 것도 마찬가지. 뭐 좀 떨린다고 뭐 큰일 나겠어? 괜찮아 이러면서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긴장이 완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디테일하게 알면 알수록 스스로에게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되고 부정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도 스스로가 혼자서 잘 대처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상황을 내가 좀 업시켜야 될 때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굳이 누군가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도 결국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안다라는 이제 개념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원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추구하자고 하는 욕구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 그게 정말 나에 대해서 아는 거거든요. 내가 뭐 남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하면 그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혼자서 하면은 별로 재미없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약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혼자 무언가를 했을 때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들이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그림을 좋아한다고 봤을 때 꼭 이 화가가 정말 유명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는 느낌에 주목해서 이 그림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 스타일이야. 이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보고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남들과는 상관없이 이건 정말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들은 혼자서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내가 좋아하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내가 혼자서도 인생을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서 잘 살려면은 저는 타인에게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혼자 지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인정 욕구라는 게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지 못한 사람들은 남한테 꼭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누군가에게 인정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혼자서 못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정 욕구에 많이 의존할수록 마치 조금은 이제 센 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거에 중독이 됐을 때 그것 없이는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이나 인정 욕구에 대한 것들이 너무 크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은 내가 스스로 못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타인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내가 인정 욕구가 이제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인정 욕구가 좀 크지 않은 사람들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굳이 남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없이 혼자여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타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과제 분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타인의 이제 시선과 평가들은 타인의 고유한 과제인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과제에만 집중하면서 살면 되는데 이제 남의 과제를 꼭 내 과제 같이 여기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누군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거에 너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타인의 평가, 타인의 과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가 되었다고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뭐 돌싱그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혼자서 비혼주의로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고, 뭐 솔로로 사는 사람들 많고, 그럴 때 혼자 밥 먹을 수도 있고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꼭 여기다 대고 저 사람은 성격이 별로여서 저럴 거야. 아니 저 사람 뭔가 인성에 문제가 있을 거야. 저러니까 뭐 그 혼자 살게 되는 상황이 되지라고 꼭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타인의 평가는 그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제 문제인 거지 내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꼭 내가 뭐 진짜 그게 문제여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진짜 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 긴 인생에서 내가 문제 있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평가는 과제 분리라는 거는 타인의 평가를 그냥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저거는 저 사람의 의견이고 나는 나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자체는 저 사람의 과제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나의 과제이고, 사실 나는 내 인생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지금 된 것들. 전 작가니까 오늘 글쓰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타인한테 휘둘리면은 사실 글쓰기도 잘 못할 거 아닌가. 스스로 이제 혼자서 글쓰기도 잘 하고 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제 할 일을 남이 무엇라고 말하든 영향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 즉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의존의 반대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의 조건은 서로가 독립적이어야 좋은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립이라는 단어를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관계 이꼬르 독립이다. 왜냐하면 저는 서로 의존하고 집착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건강한 관계는 독립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맺는 관계가 저는 진짜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좋은 관계에는 의존이란 단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존이란 단어가 이제 펼쳐지는 상황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부부가 예를 들어 서로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겠죠. 나보다 게임이 좋아? 나보다 공부가 좋아? 아니면 나보다 너의 인생의 어떤 과제가 더 소중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의존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조금 이제 연락 1시간 정도 안 했는데 너 왜 1시간 동안 아무 연락 안 했어?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의존의 어떤 이제 예시?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 그게 정말 의존이 이제 심해지는 경우에 건강한 관계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에게 너무 의존해 버리는 거예요. 의존하는 관계가 되면은 사실 서로 만나도 행복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저 사람의 니즈를 계속해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약간 독립적이면은 저 사람은 A를 좋아하고 나는 B를 좋아하니까 그걸 존중해 주는 관계가 되거든요. 자칫 의존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는 B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왜 A를 좋아해? 저 사람도 B를 좋아해야 근데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의존하는 관계들은 정말 관계에서 계속 그렇게 이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존하는 관계는 딱 이렇게 돼요. 서로 간의 의견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하니까 저 사람에게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반대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의존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기적인 부분들이 나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을 많이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기적으로 좀 관계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니즈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 왜냐면 의존한다는 건 저 사람이 내 니즈를 인정해줘야 이제 의존하는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니까 반대로 의존하게 되면은 그 막 지적하는 일도 많아지고 서로 비난하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친한 친구나 뭐 하는 사이에도 이런 말이 많이 오가요. 의존하는 경우가. 우린 친한 친구니까 비밀이 막 없어야 해. 고민이 있으면 무조건 나에게 말해야 해. 나한테 말 안 하면 실망할 거야. 이런 조건들이 막 덕지덕지 붙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조건을 아무리 따라주기 싫어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존하는 관계들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의존하는 모습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거에 다 맞춰야 돼. 왜냐면 이 사람이 없으면은 난 내 인생을 못 살아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의존이 반대로 그런 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만 집중하게 돼서 그거에 대해 따라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의존하게 되면은 무언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관계가 필요하고, 그런 독립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나 홀로 좀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관계라면은 오히려 좀 저는 서로 속마음을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존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막 할 말도 좀 더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좀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떠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좀 마음까지 가는 게 약간 독립적이지 않을까. 조금 약간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독립적인 관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적당한 거리를 이제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제 존재를 인정하고 각자 또 따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거를 저는 좀 독립적인 관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이제 관계 형태를 이제 모닥불에 이제 비유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불을 생각해 보면은 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제 화상을 입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요. 근데 모닥불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 따뜻하잖아요. 불이라는 거는. 그런 이상적인 관계가 저는 이제 모닥불과 같이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러려면 독립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